네, 이런 류의 작품이 좀 어렵습니다. 그 주제가 딱 눈에 확 들어오는 작품들이 아니잖아요. 이런 작품을 읽어낼 수 있어요. 그래야 약간 좀 까다로운 작품이 나왔을 때도 시간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고, 그다음에 문제도 좀 잘 풀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우리 그런 얘기 이제 많이 했었는데, 결국 문제는 말이죠. 물론 문제를 풀 때는 디테일한 정보가 중요할 때도 있죠. 근데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건 늘 문제를 풀 때 선지 판단은 제1기준 뭐가 돼야 되냐면 중심 내용이어야 돼요. 이건 독서, 문학을 떠나서 다 똑같아요. 특히 시는 늘 판단 기준은 정서 태도예요. 이게 제일 판단 기준이어야 돼. 그래야 빨라. 그래야 빠른 거야. 이게 제일 빠른 방법인데 어떻게 빨리 해요를 고민하잖아. 제일 빨리 하는 방법이 이거야. 근데 이런 건 안 하고 빨리 하는 걸 어떻게 하냐면 이걸 빨리 한다고 하지. 이게 빠른 게 아니야. 이게 빠른 게 아니잖아. 그게 아니라 이거 잡아놓고 이걸 기준으로 선택지를 변별해내고,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팩트를 보는 거예요. 그죠? 팩트 보고 그 팩트와 얘의 관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이게 세 번째라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선택지를 자꾸 변별해낼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중요하시고, 그래서 작품을 정리할 때도 항상 이거 중심으로 볼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걸 제시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다고요. 우리 오랜만에 하는 건데 한 번 더 정리하면, 이게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방법도 있지만 또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이 있더라. 그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정말 많이 외쳤죠. 거의 외치다시피 했어요. 자연물과 감각을 통해서 드러낸다. 그래서 자연물 감각이 뜨면 항상 화자의 정서 태도와 연결하시고,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뭐를 파악하는 거냐면 이 정서 태도를 유발하는, 이 정서 태도의 일종의 계기에 해당하는 상황 같은 걸 보는 거예요. 시적 상황이나 또는 시적 대상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는 거죠. 여기로부터 유발되는 정서가 나올 건데 그 정서는 예를 담아서 표현한다. 그래서 이걸 보면 바로 뽑아낼 수 있어야 되겠고, 이게 한 번에 안 나오면 이렇게 연결하시면 된다고. 그걸 우리가 이제 시즌 1 때 계속 반복적으로 했다고요. 이제 오래됐으니까 한 번 더 정리하면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선택지를 꼭 이렇게 나눌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분절해서 선택지 보는 거. 눈에 선택지가 그 단위로 이렇게 보여야 돼요. 그래야 좀 쉽게 검증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걸 바탕으로 첫 번째 가작품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할 건데, 이 얘기 조금만 더 하면요, 이 자연물 감각은 항상 두 가지밖에 없다고요. 화자와 호응을 이루는 자연물 감각이 있고, 화자와 상반되는 자연물 감각이 있다고요. 그걸 확인하시면 돼요. 결과는 똑같아요. 호응되니까 정서 태도가 잘 드러나는 거고, 반대면 반대니까 정서 태도가 잘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꼭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가보죠. 가작품. 이게 이제 2020학년도 수능에 나왔던 윤동주의 바람이 불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한 구절 한 구절을 다 해석하는 거 중요하지.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시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정서 태도를 보는 거다. 그리고 문제를 풀 때 특정한 구절을 물어볼 때 그 구절을 그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네, 우선 1년에 바람이 어디로부터 불어와 어디로 불려가는 것일까? 요거 이제 묶어버리면 요게 이거잖아요. 지금 바람을 뭐하고 있으니까 인식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람에 체크하는 거예요. 인식. 그럼 인식이 뭔데? 정서잖아. 그러니까 일단 바람이라고 하는 게 화자에 뭐를 유발하고 있다? 정서를 유발하고 있다. 바람은 뭐니까? 감각이니까. 그 다음 바람이 부는데
내 괴로움엔 이유가 없다면서 눈에 확 들어야 되는 단어가 있어요. 뭐 있어요? 괴로움. 보세요. 그 문장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문학작품 시라고 해서 뭔가 특별한 게 있다고 생각하실 필요 없다고요. 문장을 잘 읽어보시면 바람은 부는데 난 뭐하다? 괴롭다. 문장을 잘 보시면 바람이 부는데 괴롭다는 건 그럼 원래는 바람이 불면 괴로워야 된다는 겁니까? 안 괴로워야 된다는 겁니까? 괴로워야 된다. 문장을 잘 보세요. 바람이 부는데 괴롭다. 그럼 대가 쓰였죠. 대 언제 쓰는 거예요? 이 대가 예를 들면 인과나 이럴 때 씁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나 대학에 합격했는데 슬프다. 이럴 때 대 쓰는 거라고. 퇴근하고 집에 가는데 슬프다. 이런 거예요. 원래 그러면 그 말은 퇴근하면 슬퍼야 된다는 겁니까? 슬프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까? 슬프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하다고요? 괴롭다고요. 그럼 이 문장대로 가보면 바람이 부는데 괴롭다는 건 원래 바람이 불면 그러니까 원래는 바람이 부는 건 나에게는 괴로운 일이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얘기죠. 맞죠? 하나가 상반되는 거예요. 바람을 인식하면서 왜 바람이 부는데 나는 괴롭지? 화자의 괴로움. 그럼 이 괴로움이 화자에 뭐가 되는 겁니까? 정서. 그럼 보세요. 바람이라고 하는 건 화자에게 뭐를 유발하는 자음을? 괴로움을 유발하는 자음을. 이게 되죠. 그러면 보세요. 예. 이 괴로움이 나올 때는 이제 고뇌 갈등입니다. 이런 건 이제 문학에서 배우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 다 했었어요. 떠올려 보시면 정서로 고뇌 갈등이 유발돼야 돼. 그럼 이거 부정적 정서예요, 긍정적 정서예요? 부정적 정서죠. 이 부정적 정서에 유발되려면 상황. 이 상황은 긍정적 상황이 됩니까? 부정적 상황이 됩니까? 부정적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상황이 뭐라는 거 우리가 추론할 수 있냐면 상황이 부정적 상황이에요. 근데 내가 부정적 상황 항상 붙였던 말 있죠. 땡땡땡 세 개. 부재, 결핍, 상실. 부재, 결핍의 상황이라고 하는 걸 추론할 수 있다고. 이런 게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와야 돼요. 지금 뭔가 부정적인 상황이구나. 그래서 바람이 부름에도 불구하고 난 괴롭구나. 이렇게 가고. 내 괴로움엔 이유가 없을까? 하고 내가 왜 괴로운지를 뭐하고 있습니까? 생각하고 있죠. 자, 떠올려 보세요. 이렇게 나의 내면을 떠올리고 있네요. 이런 걸 정서. 두자 뭐라고 하죠? 내가 내 마음을 떠올려 보고 있죠. 두자. 그렇죠. 이런 걸 성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서태도 끝나는 거예요. 이 작품 지금 바람을 통해서 자기가 괴로움을 느끼고 있고 그걸 통해서 뭐 하고 있는 거다? 성찰하고 있는 거다. 남 성찰하는 겁니까? 나 성찰하는 겁니까? 나 성찰하죠. 성찰하면 나오는 성찰의 논리 구조 한번 했었는데 일단 까먹었을 테니까 성찰의 논리 구조는 이렇게 가요. 그냥 마치 공식처럼 암기하시면 돼요. 성찰의 논리 구조는 나가 나를 성찰하거나 혹은 나가 다른 대상을 성찰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요 얘기만 할게요. 대상을 성찰하는 건 대상에 대한 깨달음밖에 없어요. 어느 날 내가 늘 보던 개새끼를 봤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개가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다. 그럼 이거 성찰 깨달음입니다. 근데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보통 나가 나를 성찰할 때 이 나를 뭐라고 하냐면 내면적 자라고 하죠. 그리고 이걸 현실적 자라고 합니다. 표면적 자. 그럼 내가 나를 돌아봐요. 그럼 이것의 결과는 두 가지밖에 없다고요. 내가 원하는 나로 보일지, 내가 원하지 않는 나로 보일지밖에 없어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나는 나라면 내가 돌아본 나의 내면적 나가 내가 원하는 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냐? 이상적 자예요. 혹은 본질적 자. 이걸 자아를 붙이죠. 이렇게 나오든지 아니면 내가 나를 돌아봤어. 봤더니 너무 못났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반성적 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반성적 자아는 내가 원하는 걸 갖고 있는 겁니까? 갖지 못하는 겁니까? 갖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이게? 이게 부재, 상실, 결핍.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정서 태도는 하나, 둘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해서 추구하든지. 그럼 극복이에요, 좌절이에요? 극복. 아니면 슬퍼하고 좌절하고 끝나. 돼지든지. 그밖에 없다. 내가 나를 봤는데 너무 부끄러워. 그러면 돼져야죠. 아니면 극복하든지. 보통 뭐로 가요? 교육적 작품이니까 읽고 갑니다. 돼지는 작품 없어요. 그럼 우리 수능 보고 다 돼져야 돼. 다 부끄러울 거 아니야.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물어볼게요. 이 작품 반성입니까? 아니면 이겁니까? 반성이에요. 보세요. 내 괴로움엔 이유가 없을까? 괴로움의 이유가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겁니까? 있다는 얘기죠. 단 한 여자를 사랑한 일도 없다. 시대를 슬퍼한 일도 없다. 그러니까 뭐하다? 괴롭다. 원래는 누군가를 지독히 사랑해보기도 하고 시대를 고민해보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화자가 생각하는 이상적 자기인 거예요. 근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뭐하다? 부끄럽다. 이해했죠? 그래서 들어갑니다. 바람이 자꾸 부는데 내 발 위에 반석 위에 섰다. 보세요. 바람이 자꾸 부는 대잖아. 그럼 바람이 부는 것과 반석 위에 서 있는 건 무슨 관계? 반대지. 그럼 바람이 부는 건 뭐죠? 흘러가는 거잖아. 반석 위에 서 있는 건 정지인 거잖아. 그러면 흐름과 정지의 대조. 그 다음 강물이 자꾸 오르는데 내 발 위에 반석이 섰다. 똑같죠. 그러면 바람과 강물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다. 그러면 바람을 통해서 자기를 반성하고 또 됐습니까? 강물을 통해서 자기를 반성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바람하고 강물은 모두 나와 무슨 관계? 대조. 됐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러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이때 언덕과 반석은 뭐하고 대립되는 거냐면 강물과 대립되는 거죠. 바람과 대립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간이잖아요. 공간 잘 보셔야죠. 공간은 화자의 위치입니다. 위치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언덕 위에 서 있고 반석 위에 서 있는 게 마음에 든다는 겁니까? 안 든다는 겁니까? 안 드는 거죠. 그래서 뭐 한 거예요? 그래서 배운 거예요. 자, 전체적으로 자기 삶을 성찰하고 있었고 자기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자연물, 강물과 바람을 사용했다. 이렇게 물은 거죠. 이게 전체적인 걸 보는 거예요. 놓고 문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문제 1번 보겠습니다. 1번 10번.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걸 가장에다 동그라미 합니다. 그럼 이 문제는 목적이 딱 선택지 하나로, 그러니까 1번부터 5번 중에 하나로 딱 하나로 이 작품을 뭐 하라는 얘기예요? 설명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어야 돼요? 주제와 관련된 내용이죠. 근데 주제가 뭐라고 했어요? 시는. 그러면 이거 선택지 뭐로 긁어내야 돼요? 정서 태도를 기준으로 긁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지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1번 선택지 현실에 순응하려는 화자의 태도 밑줄 정서죠. 2번 화자의 정신적 고통에 타당한 이유가 없음 단정 여기까지 밑줄 정서. 3번 그 개인적 불행이 시대에 대한 무관심의 원인 밑줄 3번 화자의 정서. 이것도 정서와 관련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반성적 자세 밑줄 정서 태도. 5번 깨달음을 얻으려는 화자의 의지 밑줄 정서 태도. 자, 이 중에 뭐가 가장 화자의 정서 태도에 일치합니까? 4번. 그냥 다 4번이에요. 나머지 중에는 일단 정서 태도를 통해서 고민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없죠. 이게 빠른 거잖아요. 이게 빠른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걸 이렇게 안 하면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애들 1번 많이 골랐어요. 1번 보고 불려가는 당연히 피동 표현인데 피동 맞네? 맞다. 피동 맞아. 피동 맞으니까 현실에 순응하는 거 맞는 거 같은데 이렇게 했다. 화자에 뭐가 깨져요? 정서 태도가 깨져요. 왜냐하면 이 시에서는 현실에 순응하지 않는다고. 만약에 현실에 순응하면 어디 갔습니까? 현실에 순응했다면 괴롭겠어요? 괴롭지 않겠어요? 괴롭지 않죠. 현실에 순응한다는 건 안 괴로운 거예요. 현실에 만족스러운 거 하는 거니까. 따라서 괴롭이라고 하는 화자의 정서 태도로부터 얘가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순응이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앞에 이게 피동이냐 아니냐를 보는 건 의미가 없는 행위인 거죠. 1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현실에 수능하려면 피동이어야 될까요? 능동이어야 될까요? 수능한다는 건 말을 잘 듣는다는 거죠. 그러면 피동이어야 돼요? 능동이어야 돼요? 능동이어야죠. 아니, 예를 들어서 내가 친일파예요. 말 잘 듣는 사람이야. 그러면 일제 수능한다는 건 일제가 시킬 때 기꺼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피동은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동을 수능하고 연결시켰죠. 근데 애들이 다 뇌피셜로 이걸 몰랐어. 뭐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정서 태도를 생각하지 않는다. 문학은, 그러니까 시는 무조건 정서 태도예요. 그러니까 얘 그렇게 보면 4번 금방 떨어져. 아시겠죠? 11번, 그 다음에 나작품 보겠습니다. 자, 나작품, 이런 작품을 이제 대상을 제시한 작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을 제시한 작품에서는 우리가 좀 오래됐으니까 자, 답을 판단하는 건 똑같아요. 정서태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다만 대상을 제시하는 시의 경우에는 이거 구분해줘야 돼요. 뭘 구분해줘야 되냐면 대상과 화자를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화자가 대상을 이렇게 관찰하고 쓰는 거라고요. 그럼 관찰의 결과로 화자의 정서태도가 나와요. 이 관찰의 결과. 이때 정서가 뭐냐? 이게 화자의 정서예요. 그러니까 정서의 주체를 정확하게 모셔야 돼요. 잘못하면 실수 나옵니다. 그 다음에 대상이 그 대상을 관찰했으니까 이 그러니까 대상을 관찰한 것에 대한 대상의 특징이 나와요. 그리고 그 특징을 통해서 대상의 정서 태도가 나와요. 그런데 이 정서 태도와 이 정서 태도가 서로 다르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같지 않습니다. 이런 거죠. 이시로 따진다면 예를 들어서 새가 슬퍼. 근데 새가 슬픈 거하고 화자가 슬픈 건 같지 않다는 거예요.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이해되죠?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물론 대상과 화자가 일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정서나 이 정서가 똑같겠죠. 그런데 화자가 대상, 이 자연과 반대되는 관계예요. 그러면 이 정서가 같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그거 주의해요. 가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몇 번 보기를 볼 거냐? 뒤에 12번 보기를 보겠습니다. 12번 보기에서 필요한 정보를 좀 확보해 봅시다. 새에서 세장이 갇힌 새는 일상의 안온함에 길들여 자유를 억압하는 일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현대인의 알레고리. 알레고리는 비유인데요. 그럼 이 얘기네요. 새 이퀄 보다 현대인이다. 그런데 이때 현대인, 이때 새는 그냥 그러니까 어디에 갇혀 있다고요? 새장. 그러면 이때 현대인의 세장과 같은 의미가 뭐예요? 방금 읽은 문장에서 일상. 됐죠? 이런 거네요. 그 다음 새 행동에 대한 묘사는 일상에 충실할수록 잠재된 힘과 본질을 잃어가는 아이러니와 일상에 만족하며 자유로운 삶의 가능성을 외면하는 현대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보세요. 새가 세장에서 어떻겠습니까? 힘과 본질을 그러니까 새 행동이 세장 속에서 행동이 이걸 보다 잠재된 힘과 잠재력과 그 다음에 본질을 잃어가는 상실, 현재랑 똑같아. 이거 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는 기본적으로 화자가 뭐를 관찰하는 겁니까? 새를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관찰에 뭐가 나오고 있어요? 특징과 그 새에 대한 화자의 정서태도 나오는 거예요. 가보겠습니다. 새는 세장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 새의 특징이죠. 매번 머리에 부딪히고 날개를 상하고 나야 보이는 창살 너머의 간격보다 큰 몸뚱어리. 이 큰 몸뚱어리가 누구의 특징입니까? 새의 특징. 지금 화자가
세장이라고 하는 공간 속에 갇혀 있는 새를 쳐다본 거예요. 그랬더니 새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새의 특징, 큰 몸뚱아리. 그럼 이 큰 몸뚱이라는 얘기는 간격보다 크니까 새 장을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보기의 설명에 따른다면 어디에 갇혀있는 존재? 새 장이 갇혀서 억압당하는 존재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뭐가 똑같다? 현대기가 똑같다. 좀 더 합니다. 하늘과 산이 보이고 울음실은 공기가 자유로이 드나드는 그러나 살랑거리며 날개를 굳게 다리에 매달아 놓는 그 적당한 간격은 슬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잘 보세요. 살랑거리며 날개를 굳게 다리에 매달아 놓는 그 적당한 간격. 그 간격이 뭔데? 새를 빠져나갈 수 있는 간격이에요? 빠져나갈 수 없는 간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를 지금 가두는 간격입니까? 새를 가두는 간격이죠. 그 새를 가두는 간격은 뭐하다? 슬프다. 슬프다 체크해야겠다. 허다의 뭡니까? 정석태도. 됐죠? 이 간격이 새를 세 장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 거야. 새를 세 장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 그 간격이 뭐하다? 슬프다. 화자의 정석태도. 좀 더 합니다. 그 창살의 간격보다 넓은 몸은 슬프다. 넓은 몸이 누굽니까? 새. 새에 대한 화자의 정석. 넓게 힘차게 뻗을 날개가 있고 날개를 힘껏 떠받쳐줄 공기가 있지만 그러면 새의 특징 나왔네요. 새 뭐도 있어요? 날개도 있고요. 날개를 떠받쳐줄 뭐도 있다고요? 공기.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날 준비는 다 됐다 안 됐다? 다 됐다. 날 준비는 다 되어 있지만 새는 다만 내 발 달린 짐승처럼 걷는다. 잠깐 새의 모습을 뭐 했습니까? 묘사해. 봐요. 날개와 공기가 있어. 버뜩.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고 있다? 자, 이거 새의 뭡니까? 새 장소에서의 행위죠. 이거 뭐하고 연결시키라고요? 보기하고 연결시키라고요. 왜? 보기에서 그랬잖아요. 새의 행동을 묘사하면 그건 결국 뭐다? 인간의 잠재력과 본질을 상실하는 거. 됐죠? 이게 그래서 인간의 그럼 물어봅시다. 새가 못 나는 건 그럼 누구 때문인 거예요? 새가 못 나는 건 누구 때문이에요? 새 자신 때문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날 수 있는 날개도 있고 공기도 있잖아요. 근데 새는 뭐 한다고요? 걷는다고요. 근데 보기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어디에 충실하기 때문에? 일상에 충실하기 때문에. 그럼 이건 새 장도 문제가 있지만 새 자체도 뭐를 포기했기 때문입니까? 날개를 포기했기 때문에. 날개를 포기한 거잖아요. 맞죠? 그럼 이거 새가 못 나는 건 누구의 탓도 있는 겁니까? 새의 탓도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새는 불쌍의 존재입니까? 아니면 비판의 대상입니까? 비판의 대상입니다. 부지런히 걸어 다리가 굵어지고 튼튼해져서 당처럼 날개가 귀찮을 때까지 걷는다. 걷는다 두 번 나왔죠? 반복 강조한 겁니다. 닭모이처럼 향해 달려갈 수 있을 때까지 걷는다. 세 번 나왔네요. 새장 문을 활짝 열어놓아도 날지 않고 닭처럼 모이를 향해 달려갈 수 있을 때까지 걷는다. 예, 날지 않고 걷는다. 역시 걷는 거 세 번 반복했습니다. 걸으면서 네 번 반복했죠. 가끔 창살 사이를 채우고 있는 바람을 부리로 쪼아본다. 자, 바람을 부리로 쪼아본다. 역시 새 행동을 뭐 하는 겁니까? 묘사. 그냥 부리질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고민할 거란 말이에요. 도대체 바람을 부리로 쪼아보는 게 뭔데요? 이거 이렇게 해석한다고요. 새의 뭐가 상실되는 것? 잠재력과 본질을 상실하는 것. 왜? 보기에도 그랬잖아요. 새의 행위를 묘사하면 그 새의 행위를 묘사하는 걸 통해서 인간의 잠재적 힘과 본질을 상실한 인간을 드러내준다고 했기 때문에 새의 본질을 상실한 모습을 드러내준다. 이렇게 합니다. 아직도 벽이 아니고 공기라는 걸 증명하려는 듯 유리보다도 더 환하고 선명하게 전망이 보이고 울음소리 숨내음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보완된 공기 그 최첨단 신소재의 부드러운 질감을 음미하려는 듯 하면서 바람을 쪼는 행위에 화자가 의미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재력과 본질을 상실했다.
봐요. 원래 새는 바람을 보면 뭐 할 준비를 해야 돼? 쪼는 게 아니고 날을 준비해야지. 근데 날아갈 준비는커녕 뭐 하고 있다고 그냥 쪼고만 있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상식. 이해하시겠죠? 예, 대상의 특징을 제시하고 그 대상의 특징에 화자에 뭐를 부여하고 있다? 정석 태도를 부여하고 있다. 자, 이게 지금 대상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긍정적 대상입니까? 부정적 대상입니까? 부정적 대상이죠. 왜냐하면 잠재된 힘과 그리고 본질을 뭐 했으니까? 상실했으니까. 그런 대상이 나오면 화자의 정석 태도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대상을 비판하는 작품이다. 이렇게 놓고 문제를 보시면 돼요. 정석 태도 확인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선 11번을 보겠습니다. 12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얘도 뭐를 기준으로 보는 거냐면 정서태도를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정서태도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1번 몸이 창살에 부딪히고 나서야 창살 간격에 보이는 새는 끊고요. 일상에 갇힌 자신을 의식하는 현대인의 모습. 일상에 갇힌 자신을 의식하는 현대인 맞죠? 이 새의 보기의 설명에 따른다면 화자는 뭐를 부여했다? 의미를 그 현대인의 모습을 부여했다. 2번 바깥 풍경이 보일 정도로 적당한 간격의 창살로 된 세장은 끊고 안온함과 억압성이라는 양가성을 지닌 일상을 보여주는 거 이렇게 되죠? 자, 거기다 밑줄합니다. 안온함과 억압성이라는 양가성 밑줄하시고 일상에다 동그랍니다. 일상은 보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세장이 일상과 연결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안온함과 억압성이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예요. 예. 뒤에 해석이다. 그 지금 감상 걸었잖아요. 감상을 물어보면 선택지는 어떻게 구성되느냐? 앞에 팩트를 근거로 깔아놓고 뒤에 판단이 나와요. 추론. 그러면 일단 얘가 첫 번째 이 작품의 주제인 정서를 깨냐, 정서를 깨뜨리는지를 보시고요. 일지 불일지가 아니에요. 깨냐 안 깨냐를 보고 깨지 않으면 통과. 두 번째 팩트와 판단의 개연성을 따져주는 거예요. 따져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지금 2번 선택지를 보시면 안오용과 억압성이라고 했어요. 그럼 보세요. 세 장 앞에다 있잖아요. 세 장. 세 장 그리고 앞에 그 적당한 간격의 창살로 된 세 장을 했습니다. 이 세 장을 보고 두 가지 안온함과 그다음에 억압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거 개연성. 근데 새가 일단 세 장이 일단 새를 나가게 해요, 못 나가게? 못 나가게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억압돼야 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세 장 안에서 새는 뭐 하고 살아요? 만족해요, 불만족해요? 만족하고 살죠. 이끌어낼 수 있어, 없어? 있지. 통과. 그 다음 3번 닭처럼 날개가 귀찮아질 때까지 부지런히 걷는 새는 새의 모습이죠. 성실한 생활이 잠재력의 상실로 이어지는 아이러니를 보여주고 오케이. 어디에 성실한 것? 일상에 성실한 것. 맞죠? 넘어갑니다. 4번 새 장 문이 열려도 날지 않고 모를 향해 달려갈 수 있을 때까지 걷는 새는 끊고요. 자신의 본질에 충실하다 보니 끊어요. 오케이. 자, 새죠. 자신의 본질에 충실하다는 거. 이 시에서 화자는 새가 어디에 충실하지 못하다고 얘기했어요? 본질에 충실하지 못하다고 했죠. 왜냐하면 됐어요? 그러면 화자의 정서 태도상 자신의 본질, 이게 자신이 새인데 새의 본질에 충실하다는 건 화자의 정서 태도를 뭐 하는 겁니까? 깨는 거죠. 그럼 정서 태도 X 답 4. 됐어요? 5번 하늘을 자유롭게 날도록 날개를 밀어 올리는 공기를 음미할 대상으로만 여기는 새는 이겁니다. 이거 알겠지? 이거 빨리 좀. 새 행동입니다. 자유로운 삶의 가능성을 외면하고 일상에 안주하려는 현대인의 삶을 보여주는 건 오케이. 판단할 수 있죠. 답은 답. 뭐를 기준으로 보는 거다? 정서 태도를 기준으로 보는 거다. 자, 앞에 문제 11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제시된 선생님에 따라
기억 비용을 탐구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됐습니다. 이제 바람 그거 보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탐구한 내용에다 밑줄하시고 이것도 뭐를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정서 태도를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팩트. 자, 2번 선택지 먼저 볼게요. 니은에서는 니은 빨리 가서 보세요. 네, 됐죠? 자, 보겠습니다. 끊임없이 움직이는 바람의 속성을 활용해 끊어요. 내 발을 반석 위에 이끄는 힘을 보여주고 있다. 내 발을 반석 위에 이끄는 힘 밑줄합니다. 바람이 내 발을 어디다 이끌어줬다고요? 반석 위로 이끌어줬다고. 그러면 이런 거네요. 바람 때문에 내가 어디에 왔다? 여기 왔다. 이거 화자의 정서 태도하고 일치해요, 일치해요. 화자는 지금 바람 때문에 온 거예요? 바람이 부는데 와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럼 이거 바람 때문에 온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여기 온 거 맞아요? 잘 보세요. 내가 여기 온 거 맞아요? 나 원래 여기 계속 모았던 거예요. 시를 보세요. 나를 보지 말고. 왜 나를 쳐다보고 있어? 헷갈리면 시를 보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우리 언덕하고 그 다음에 그 반석이 내가 여기에 온 거예요? 아니면 원래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 있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바람 때문에 여기 이끌릴 일이 없다고요. 그리고 이 시의 정서 태도가 뭐였어요? 바람과 내가 무슨 관계였습니까? 일이잖아요. 근데 이 바람이 나를 이끌어낼 수가 없죠. 맞죠? 오케이. 그래서 답은 2번. 정서 태도가 깨졌습니다. 3번. 다음 어디 있습니까? 자, 3번 디귿에서 자유롭게 창살 사이를 이동하는 공기의 속성을 새가 처한 상황을 부각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오케이. 공기는 자유로운데 새는 부자연스럽다. 확인할 수 있겠고 4번 날개를 힘껏 떠받치는 공기의 속성을 활용해 끊고요. 새의 날개가 공기 힘을 이용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그래 원래 새는 공기를 통해서 날 수 있다 라고 하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도 바람의 속성을 활용해 창살 사이의 빈 공간을 쪼는 새의 동작의 의미 부여가 뭔데요? 정서 태도 부여하는 거죠. 맞죠? 답은 2번 이렇게 보는 거예요. 됐죠? 오케이.